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먼저 어디 피시면 되냐면은 5페이지요. 5페이지. 자, 페이지 5페이지 피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행위 요건부터 나오고 있죠. 요건. 자, 법률행위 요건에서는 일단 일반적인 성립 요건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리고 그것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들, 당사자의 능력과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타당, 그리고 의사하고 표시하고 일치가 돼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칸으로 내려오면 특별 요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 요건에서는 이 효력 요건들을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우리가 민법 총칙 파트에서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죠. 대리 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권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 계약의 효력이 생기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하고 기한은 조건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기한은 도래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표 밑에 참고 표시에서 농취증 나오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는 첨부 서류에 불과합니다. 등기 서류에 불과할 뿐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목적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목적에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시험에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자, 6페이지 와보세요. 자, 6페이지 밑에 쪽 양괄호 4번에 보시면은 사회적 타당성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 논점이 3가지죠. 이 3개 중에서 하나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되겠습니다. 많이 나올 땐 2개도 나오죠. 반사회, 불공정, 그리고 이중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 논점 순으로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부터 보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나오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는 크게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판례들을 분류하셔야죠. 분류. 선다해서 이것들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정리할 사항이고, 그 이후가 효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 자, 효과는 다들 잘 아시죠? 효과 첫 번째가 뭐예요? 절대적 무효다.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게 적용됩니다. 이행을 해버리면은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불법 원인 급여. 자, 일단 판례 분류 먼저 확인을 하면은 표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해당하는 거는 스스로 좀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밑에 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첫 번째 지금 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박이 있었을 때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취소 전까지 유효하다는 뜻이고, 그거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2번째 동그라미 2번에 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 자, 이거는 허위 표시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효는 맞아요. 무효는 맞는데 반사회 질서라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되는 이유는 108조를 위반해서죠. 108조 위반. 자, 그리고 3번에 나오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우리가 특별법 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 부실법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무효가 맞습니다. 무효는 맞지만 그것이 반사회적이진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입니다. 매수인 쪽에서 양도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거 자체가 사회질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양도세를 원래 매도인 측에서 내야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거죠. 누가 내는 걸로? 매수인이 내는 걸로 합의한 거죠. 사회질서에 반해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양도세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기재한 거죠. 이런 게 다운계약서 쓰신 겁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다가 걸리면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사회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비자금 소극적 임치.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 반사회적이지만 비자금을 은닉하는 거, 숨긴 그 행위 자체를 반사회로 볼 수는 없다. 자, 그리고 7번에 무허가 건물 매매, 반사회 아니죠. 그래서 이 반사회가 아닌 것들이 주로 정답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것들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뒷페이지 효과 보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자, 일단 동그라미 1번과 2번에서 이행 전과 이행 후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고, 이행 전 같은 경우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 하지만 이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 그게 불법 원인 급여죠. 자, 가령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증여를 하였을 때, 자, 갑이 증여를 합니다. 증여 자체가 문제는 없지만 이것이 첩계약을 대가로 하는 증여라면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첩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증여할 필요가 없죠. 무효니까. 자, 그런데 증여를 해버리면 첩에게 이렇게 명의를 딱 넘겨버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갑 쪽에서 을한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을에게 부동산이 귀속이 되고 유효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이 밑에 니은에 나오죠. 니은. 갑이 첩을에게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여 준 후에는 그 이후에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는 못합니다. 어쨌든 반환 청구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을에게 귀속된다. 자, 다음 논점으로 내려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뉘어서 요건을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객관적 요건은 급부, 그리고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입니다. 자, 가령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보통 매매하고는 다르게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에게 넘겨준 것은 땅이었는데 그 땅이 시가 10억짜리더라. 자, 갑이 을에게 10억짜리 땅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이 을에게 받았던 매수 대금이 뭐 1억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죠. 이러면 객관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요건의 판단 시점은 니은에 나오듯이 법률행위 당시 기준 판단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계약 체결 당시겠죠.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던 그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불공정이다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 쪽에서의 궁박, 경솔과 무경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 그리고 폭리자 쪽에서는 피해자의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그것을 폭리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까지 갖추면 주관적 요건까지 갖춰져서 불공정 무효가 된다. 자, 궁박 같은 경우는요, 괄호 속에 나와 있듯이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인 거 다 포함이 되고,
자, 그리고 디귿에서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생활체험 부족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던 거라면은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요. 자, 효과를 좀 확인하면 효과에서 일단 첫 번째가 절대적 무효죠.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은 니은, 추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는 인정이 되죠? 전환이라고 하는 것.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공정에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적용되는 동그라미 2번에 불법 어린 급여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자, 피해자 측과 폭리자 측이 있을 때 결국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것은 폭리자 쪽이기 때문에 요 1억, 폭리자가 갑한테 넘겼던 1억, 이것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돼서 폭리자 쪽에서는 피해자 쪽에게 내가 대금으로 건넸던 1억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폭리자 쪽에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는 넘겼던 땅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보통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랑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양괄호 3번에 적용 범위입니다.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파트가 두 파트가 있죠. 경매 적용 안 되고요. 그리고 무상행위 자체 적용이 안 되죠. 반대급부가 없어서. 무상행위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지금 괄호 속에 나오는 증여입니다. 증여.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단독행위. 여기는 불공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어요. 단독행위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논점 밑에 7번입니다. 이중 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은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했고 대금 수령까지 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고 이를 기회로 병에게 매도했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던 거죠. 요게 1매매. 1매매. 그리고 갑하고 병 사이에서도 계약이 이루어졌죠. 요게 2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약 자유 원칙상은 원칙적으로 유효다. 2매매를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유효다. 유효. 자, 그러면 결국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을과 병 중에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자죠. 자, 근데 시험에 나올 때마다 항상 누가 등기 받아요? 병이 받아요. 100%. 을한테 등기 넘어간 적 본 적 없습니다. 항상 병한테 등기 넘어가죠. 자,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뒷페이지. 자, 그러면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갑은 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죠. 이걸 이행불능이라 그러죠. 그러면 일매수인 을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서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최고 없이 계약 해제, 디귿에서는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예외적으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매매가 되었는데 등기를 병이 격려받았는데 병이 그냥 이런 사정을 알았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아예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버리면
적극 가담하는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해서 적극 가담이 돼버리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이 매매가 무효. 그리고 병에게 경료된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병명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자, 을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을이 이 등기에 대해서 직접 말소시킬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을 뭐 해가지고 대위해가지고 갑을 대위해가지고 이렇게 말소시켜야죠. 말소청. 이것을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상 을의 채권자 지위에서 행사하는 대위권이다라고 해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대위하여 말소 청구를 한다. 자, 주의하실 점은 을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할 수가 있는데 금전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조금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니은에 보시면은 니은에 예외 무효에서 니은에 채권자 대위권 나오죠. 을이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가진 채권자이기 때문에 갑을 대위하여 병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은 못해요. 자, 이거하고 비교해서 밑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이 허용되는 파트는 통정 허위 표시 파트, 조금 이따 만나게 됩니다. 요거는 통정에서 나와요. 통정에서. 거기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죠. 근데 이중 매매에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 쪽에서 갑한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불법이고 이거 자체가 불법 행위고 그 불법으로 인해서 을한테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시다시피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됐다는 걸 이용해서 전득자에게 명의를 넘겼더라도 설령 그 전득자가 선의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하죠. 여전히 무효가 되겠습니다. 절대적 무효. 그건 이제 그 밑에 나오고 있죠. 5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전득자가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자, 법률행위 논점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 파트 넘어갑니다. 12페이지. 자, 이제 12페이지로 오시면은 제3장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는데 의사표시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논점은 바로 밑에 표에 있습니다. 107조부터 시작해서 110조까지가 주요 출제 논점입니다. 자, 107조는 비진이 표시입니다. 비진이 표시. 자,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 쪽에서 자신이 그럴 의사가 없음에도 그렇게 표시만 한 거.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 그것을 알고서 하면은 비진이 표시입니다. 을에게 증여할 생각도 없으면서 증여하겠다고 표시했고 명의까지 넘겼다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 효력이 있는 거죠. 유효. 자, 원칙적으로는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은 무효가 됩니다. 비진위 표시.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제 논점이 통정 허위 표시. 자, 통정 허위 표시는 통정의 뜻이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통정은 반드시 둘이서 해야 되는 거죠. 요게 합의란 뜻이에요. 합의.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갑과 을 사이에서 진짜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가짜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 가장매매.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가장 양수인에게 등기를 격려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통정 허위 표시가 되겠습니다.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는 그냥 간단하게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을에게 등기가 격려됐을 때 이 등기도 무효고 여전히 소유자는 갑.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먼저 비진위부터 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02번에 보시면은 비진위 표시가 나오는데 자, 밑에 개념을 확인하시면 개념. 표의자 쪽에서 의사표시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그리고 단독으로 하게 되는 허위표시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진위의 뜻이 나오죠. 진위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 그거 아니고요. 생각. 자, 효과 원칙은 유효이다. 원칙은 유효.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상대방 쪽에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 자, 오른쪽에 판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강박에 의한 증여가 나옵니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가 되어 있었죠. 이게 표의자의 마음이에요. 나는 재산을 빼앗기고 있다. 근데 둘째 줄에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한 거죠. 자, 상대방 쪽에서 강박을 했다는 거예요. 강박. 증여를 해라. 이렇게 강박. 협박을 한 거지. 그래서 갑이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협박당하는 갑은 그 갑의 그 마음은 나는 자발적으로 증여한다. 증여하기 싫다. 증여하기 싫다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재산을 빼앗기고 있다. 나는 빼앗기는 거다. 증여하기 싫다. 이게 갑의 마음이지만 강박을 당해서 그래도 갑이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증여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증여해야지. 증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그대로 표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갑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을한테 이렇게 표시했다면은 증여의 표시를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표시한 거지. 표시한 거. 그럴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생각이. 해야지.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그냥 강박당해서 의사표시하는 거는 의사표시가 일치다, 불일치다. 이거 일치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비진이다, 진이다. 이거 진이라는 거 비진이 아니라는 거 진이라는 거지. 진이. 아니 왜 진입니까? 강박당했는데요. 일치니까요. 그리고 진이는 생각이니까요, 마음이니까요. 생각. 요게 갑의 진이라고. 요 생각. 그러니까 빼앗긴다가 갑의 진이다. 해야지가 갑의 진이다. 해야지. 증여해야지. 이게 갑의 진이라고. 생각이라고. 일치죠. 유효라고. 유효. 비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판례가.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명의대여 사건.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로는 대출을 못 받으니까 내가 명의를 빌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럼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계약을 한 거니까 이거 진이다 비진이다? 진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전부 다 진이에요. 진이. 자, 밑으로 적용 범위. 자, 이쪽에 밑에 쪽 동그라미 4번에 판례가 한 개 더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사표 쓴 겁니다. 공무원 사직 의사표시. 자, 공무원이 사표를 썼는데 실제로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표시한 거죠. 비진이 표시입니다. 하지만 공법행위라는 거죠. 자, 판례 둘째 줄 보시면 사직원 제출자 내심적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할 뜻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준용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직의 효과가 생기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아서요. 자, 다음 이제 통정허위 표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 무효입니다. 무효. 통정허위 표시에서 주로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올 때 이렇게 가장매매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가장매매가 무효고 을명의로 경료된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할 때 봤었지만 통정허위 표시가 반사회 무효예요? 108조 위반 무효예요? 108조 위반 무효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 쪽에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갑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을이 부동산을 가만히 안 가지고 있죠.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의의 제3자한테 넘어가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고 유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갑은 더 이상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얘한테 넘어가죠. 그러면 갑은 이제 을한테 부동산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 네가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으니까 돈을 받았겠죠? 돈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쪽에 제3자 관계 부분 확인합니다. 밑에 쪽 동그라미 2번이요. 자, 기억해 보시면은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선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무과 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자, 니은 제3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면 현재 이 문장에서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 말하는 거죠? 제3자 악의를 누가 주장하죠? 얘가 주장하죠. 얘가, 그죠? 왜 악의를 주장해요? 부동산을 뭐 하려고? 부동산 찾아오려고. 갑이 부동산 찾아오려면은 이거를 무효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갑이 아니야, 너 선이 아니야. 너 알고 있었어. 갑이 당신 알고 있었잖아. 이거를 입증하게 되면은 악의 입증에 성공하게 되면은 제3자가 악의로 바뀌고 그러면 이게 무효거든요. 그럼 갑이 이제 부동산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디귿입니다. 제3자가 선의일 때
그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했던 전득자. 전득자는 악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는 거죠. 이런 걸 엄폐물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갑이 악의를 입증했다면은 무효가 되어서 제3자가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지만, 갑이 악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제3자가 선의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선의로 추정돼서 유효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은 병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병이 부동산을 다시 넘겼을 때, 전득자한테 부동산을 넘겼을 때, 그 전득자가 악이라고 하더라도 앞사람 병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도 보호받는 거죠. 유효이다. 요게 이제 엄폐물 법칙. 자,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은 통정에서 보호받는 제3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와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자, 첫 번째,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을 했을 경우에 본인. 두 번째, 허위 표시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동그라미 4번, 상속인. 지금 현재 1번, 2번, 4번 이들의 공통점은 당사자 지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당사자 지위.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인 거지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제3자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 같은 경우는 그냥 돈 챙기는 제3자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는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라고 돼 있는데, 목적물 압류 전이라고 돼 있죠. 압류를 들어갔다면은 이해관계를 맺어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었겠지만, 압류했어요? 아직 압류 안 했어요? 압류 안 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해관계를 아직 맺었다? 맺지 않았다?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호받는 제3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5번도. 자, 통정은 요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오세요. 차고. 자, 뒷페이지부터 나오는 차고 같은 경우는 차고. 자, 차고를 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을 하였는데 갑 쪽에서 갑의 의사, 갑의 표시를 비교해 봤을 때 갑이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표시가 됐다는 거죠. 혹은 갑 쪽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하고 있던 생각과 그 표시가 이렇게 불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OX가 될 수도 있고 XO가 될 수도 있죠. 자, 착오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겁니다. 불일치. 아까 전에 우리 비진위 표시했을 때는 표의자 쪽에서 의사 표시 불일치를 알고서 하는 게 비진위 표시였는 반면에 착오 같은 경우는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쪽에서 모르고 한다라는 점에서 비진위랑 차이가 있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자,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을은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논을 사려고 했어요. 논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을의 인식입니다. 인식. 생각. 근데 매수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논이 아니라 하천이었던 거지.
이게 실제죠, 실제. 을은 갑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땅이 하천이라는 거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을은 논이라고 인식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하천이었던 거지. 이게 의사표시 불일치라는 거예요. 인식과 실제 불일치. 자, 그리고 그 불일치를 을이 계약 당시에 몰랐으니까 현재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착오를 했대, 착오. 자, 이렇게 착오를 했고, 그리고 이 불일치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될 때는 중요 부분이야. 이거를 입증해서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되는 거죠. 뭐가 없어야 된다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고. 갑 쪽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땅을 사면서 논인지 하천인지 네가 토지 대장도 안 떼보고 중개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 안 했다는 거는 너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중대한 과실이므로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요 상대방 측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걸 입증해가지고 취소를 저지시키고, 우리 이 차고자 쪽에서는 나의 차고가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해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이 차고입니다. 차고. 그래서 입증 책임도 둘로 쪼개지죠.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다, 차고자한테 있다. 차고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요게 차고입니다. 자, 입증 책임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하면은 17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입증 책임 나오죠. 양괄호 5번에.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중요 부분의 차고. 중요 부분은 차고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차고자는요,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취소하려는 자. 취소를 해가지고 무효로 만들려는 자죠. 차고자가. 자, 반면에 동그라미 2번에 중대한 과실. 이거는 상대방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 쪽에서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해야 효력이 있다 그래요. 효력이 있다 그러는 거죠. 효력을 주장하는 자. 그럼 바꿔 말하면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죠. 취소하지 마. 요게 상대방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이 차고 파트에서는요,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련된 판례들이 있겠죠. 중요한 판례들도 있을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 마찬가지예요. 중대한 과실에 해당이 되는 판례들, 해당하지 않는 판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기출됐던 판례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위쪽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은 중요 부분의 차고 나오고,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에서 중요 부분 차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중요 부분 차고에 해당하는 거는 토지 현황 경계 차고. 요게 제가 칠판에 썼던 논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하천이더라. 요런 게 현황 경계 차고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채무자 동일성 판례. 자, 판례 보시면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제시를 받았고 그 채무자가 을인 줄 알고 근저당 설정자로 서명 날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채무자는 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에다 사인한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은 채무자가 누구라고 인식했어요? 을이라고 인식했죠. 이게 갑의 인식이에요. 나는 지금 을을 보증서고 있는 것이다. 그럼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사이죠?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니까 보증서 주는 거죠? 누구 보증서 줘요? 겁나 가까워야 돼요. 그죠? 뭐 가족이라든지 절친이라든지 갑의 인식이죠 이게. 근데 서명 날인하고 나서 확인해봤더니 나는 을을 보증 섰던 게 아니라 셋째 줄에 병을 보증 섰더라. 병은 갑이랑 뭔 사이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서류가 뒤바뀌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갑의 입장에서 중요해? 안 중요해? 겁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중요하니까 이 보증계약을 뭐 하겠어요? 취소해버리겠죠. 취소해버리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쪽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기억에 매매나 임대차에서 소유자 동일성.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는요, 목적물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려는 이 목적물이 A라는 땅이 맞느냐, 면적이 맞느냐, 임대차 할 때도 내가 이거를 충분히 문제없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다소의 시가, 면적에 관한 착오입니다. 일단 다소라는 표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조금 나는 거예요? 조금 나는 거죠. 특히 시가, 특히 요 시가라고 하는 거는 착오도 아니고 기망도 아니죠. 예? 뭐도 아니고요. 착오도 아니고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기망도 아니고 착오 아님, 기망도 아님. 시가. 그래서 지문을 보다가 이렇게 시가가 나왔을 때는 착오도 아니고 기망도 아니고 취소를 못한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표의자 쪽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 자, 판례 보시면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증 서는 사람 입장의 인식은 가압류가 없다는 인식이죠. 가압류 없다. 요게 인식. 근데 알고 봤더니 가압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따져보니까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걸로 밝혀졌다. 그러면 원인 무효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도 가압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도 없고 실제로도 없으니까 착오다, 착오 아니다. 착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셋째 줄에 나오듯이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착오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밑에 양보하로 4번의 중대한 과실을 확인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했는데 토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았죠. 이게 바로 중과실이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동그라미 2번에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 안 알아봤어? 안 알아봤죠? 중과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차고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뒤로 사기 강박 보겠습니다. 사기 강박. 자, 사기 강박이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는 사기 강박을 당하더라도 일단 법률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일단 유효예요. 아까 전에 우리 비진이 할 때 이쪽에서 강박을 했잖아요. 강박을 해서 갑이 의사 표시했죠. 강박을 당해서 의사 표시했다는 것은 표의자의 생각과 표시가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예요, 유효.
유효인데 사기 강박이 있었으니까 뭘 할 수가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을이 갑을 기망하였다. 을이 갑을 강박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기망이 맞습니까? 이게 강박이 맞습니까? 그런 거는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망을 했다, 강박을 했다라고 단어를 줘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기 강박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기 강박을 당해서 법률 행위를 했던 갑이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끝납니다.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물론 관련해서 이 위법성 문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사기 강박에서 주요하게 출제되는 파트는 법률 행위를 갑과 을이 했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법률 행위의 상대방인 을 쪽에서 갑한테 사기 강박을 한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쪽에서 갑한테 사기를 쳤다. 혹은 강박을 했다. 이런 거. 제3자 사기 강박에서는 갑의 취소권 행사 시 요건이 필요하죠. 무슨 요건 필요해요? 조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서요. 자, 중간에 보시면 05번에 사기 강박 의사표시 110조 2항에 보시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 이때는 상대방이 을입니다.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자, 제3자 쪽에서 사기 강박을 하였고 그러면 갑을 표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기 당한 사람. 그리고 조문에서의 이 을을 상대방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3자 사기 강박에서는 상대방 쪽에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 상대방 쪽에서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을하고 A하고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라는 거죠. 아는 사이. 그럼 을이 야, 네가 가가지고 사기를 쳐. 그럼 내가 갑하고 계약을 할게. 오케이? 요렇게 한 거죠. 그럼 을하고 A하고 짜고 갑한테 공사 친 거죠? 그럼 갑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반면에 을이 전혀 몰랐고 모르는 거에 잘못이 없다면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죠. 모르는 사이. 그럼 을하고 A하고 이렇게 모르는 사이면은 공사한 거예요, 공사 안 한 거예요? 공사 안 한 거잖아요. 을한테 잘못 없는 거죠? 그럼 취소해 못해? 취소 못해. 자, 그럼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은 갑 쪽에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제3자 쪽에서 사기치거나 강박한 것 자체가 불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갑은 이런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사기친 A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의 손해배상 청구와 취소권 행사를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지문을 좀 확인하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 양괄호 3번을 좀 확인하면 자, 동그라미 1번에 제3자 사기강박이라고 나오죠. 기읍부터 상대방이 제3자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니은 제3자 사기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자에게 A에게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하고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거하고는 반드시 수반합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3자 사기 강박과 비교해서 섞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밑에 나오는 대리인의 사기 강박입니다. 자, 예를 들어 A가 을의 대리인이라고 한다면은 제3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다. 자, 그러면 우리 대리인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 지위를 가져요. 대리인에게 당사자 지위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 쪽에서 갑한테 이렇게 사기 강박을 했다면, 기망을 했거나 강박을 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을이 그런 사실을 몰랐고 설령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인 쪽에서 사기 강박한 것은 을이 사기 강박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갑은 그냥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취소. 안 따지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을 때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취소. 자, 그래서 밑에 대리인 사기 강박의 기업, 대리인이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당사자 지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니은 상대방은 본인의 선악 그런 거 따지고 안 따지고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의사표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대리부터 보겠습니다.